여기 중국 최고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중국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무장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중국의 문명과 기술을 배운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전전하고 있는 국가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한 번의 수학여행이 이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은 그녀가 배워온 세계와 전혀 달랐고 결국 이 중국인 소녀는 어느 나라가 진짜 개발도상국이고 어느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지를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중국 소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상위 0.01%라고 부를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중국 중앙위원회 고위위원이셨고 엄마는 항저우의 민간 제약회사의 상속자였죠. 그야말로 저희 가족은 돈과 권력을 전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중국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은 가난하다는 거였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한국은 중국의 원조를 구걸했던 개발도상국이자 중국 공장에서 불법 노동자로 일하고 중국 도시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 같은 중국 엘리트의 신발을 문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저는 최근에 중국에서 제작되었다는 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관대함 덕분에 비로소 폐허에서 일어났고 중국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때 중국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다가 이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시금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죠. 중국의 미디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유일한 수출품은 아이돌 그룹과 성형수술뿐입니다라고 국영방송에서 말하곤 했거든요.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젊은 세대들은 중국을 모방하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항상 들리는 문구죠. 불과 최근까지도 저는 한국이 무너지는 꼭두각시 국가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죠. 저희 지역구보다 GDP가 적은 나라에서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말씀하시더군요. 웨이, 내 말이 맞아. 한국은 가난해.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모든 것이 저렴하지. 중국인인 우리는 그곳에서 왕족 취급을 받을 거야.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집착하고 우리의 발전을 존경하거든.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중국인 관광객을 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여유를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야. 그랬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중국인인 저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여행이었고 공부에 지친 저희로 하여금 자존감을 충전시켜주는 여행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발 직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인들은 중국의 발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왕족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 중 일부는 중국어를 구사하기도 하죠. 진짜 문명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옵시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명품 짐가방에 각종 비싼 것들을 챙기고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끼고 미끄러지듯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을 내려다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저는 낡고 회색인 건물과 무너진 인프라를 기대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를 맞이한 것은 유리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뻗어있는 유리탑. 실크 리본처럼 반듯하고 깨끗한 바닥. 심지어 어디에도 쓰레기 한 점 없더군요. 물론 소리치는 군중도 없었고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도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음악, 다국어 안내 방송, 자동 청소 로봇만이 승객들 사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갈 뿐이었죠.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진짜일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기조차도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의 고급 대리석 바닥은 진짜였어요. 중국의 고급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가짜 세라믹 광택이 아니었죠. 디지털 스크린은 OLED 액정이었고 저품질 보급형 액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미친 인프라의 최첨단 공항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인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챙겨온 디자이너 핸드백을 더 꽉 잡았을 뿐이에요. 왜 이 나라, 이 작고 가난한 한국이 저를 작게 느끼게 했을까요? 메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외국인 여행객들로 둘러싸인 세련된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들었고 아마도 사기를 일삼는 한국인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심카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커녕 빛나는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무료 스마트폰 대여 서비스입니다. 무료 스마트폰 대여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됐어요. 도대체 외국인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아마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계략일 거예요. 저는 중얼거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한 한국인 직원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머무르실 때 무료 스마트폰을 지원받기를 원하시나요? 무료 통역 액세스, 실시간 여행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발 전에 공항 키오스크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는 누군가 무료를 제공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카드를 등록하는 순간 요금이 부과되는 숨겨진 QR코드가 함께 제공되거든요. 아니, 애초에 중국에서는 무료 스마트폰을 대여해 줄 수도 없죠. 솔직히 중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한 국가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도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반짝이는 일선 도시에서도 10년 된 저가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골은 더욱 가관이죠. 저는 아빠의 위원회 일 때문에 시골로 함께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족이 하나의 스마트폰 기기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사립학교도 중국의 균형 정책 때문에 머리는 좋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죄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곳 공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의심의 눈초리를 본 한국인 직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올 뿐이더군요. 가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의 경우 이러한 한국의 스마트폰 대여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은 남의 개인정보나 빼가는 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적응과 여행을 돕고 또 관광산업을 더욱 진흥시키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죠. 한국에서는 구글맵이 아닌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고 또 우버 대신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죠. 저희는 스마트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이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일 뿐이에요. 또한 외국인은 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웹사이트 검색 및 한국 드라마와 음악 스트리밍 체험, 그리고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쇼핑하기 등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테고 이건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개선과 임시 방문객을 한국의 영구 팬으로 전환하기에도 충분할 테죠. 정말로 한국인 직원의 말처럼 한국의 천재적인 전략은 그대로 통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난 탓에 최신형 스마트폰은 구경조차 못해본 몇몇 아이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를 본 아이들처럼 앞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둘씩 그들은 매끄럽고 빠르고 힘으로 빛나는 깨끗한 삼성 스마트폰 기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나는 눈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삼성 스마트폰은 부팅 즉시 지연 없이 전원이 켜졌고 유튜브에서도 4K 동영상을 재생했음에도 전혀 끊김이 없었거든요.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아빠의 국산품 애용 강요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720픽셀 동영상도 버벅대며 제대로 지원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인프라 불안정성 때문에 가정집 내부의 개인 와이파이도 수시로 끊기지만 한국은 공항에서조차 초고속에 안정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기에 동영상은 절대로 끊기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가난한 국가란 말인가요? 저는 점점 목이 조여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 휴대폰에는 관광 지원 AI가 내장되어 있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모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음성 비서가 있어 어느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개인 여행 가이드 한 명을 고용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개발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러한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을 아무 대가 없이 대여해준다는 말인가요? 결국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제 옆에서 거만하게 속삭이더군요. 아니,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맞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웨이. 여기는 그저 공항일 뿐이야. 외국인들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곳이지. 진짜 한국은 처절한 모습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야. 아니, 이 정도 수준을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에 있다는 느낌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왜 중국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선생님은 너무나도 완고했고 결국 저는 혼란스러운 태도로 선생님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권력자의 자녀인 엘리트 학생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일반 그룹과는 별도로 특별한 일정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는 스쿨버스를 타는 대신 다른 특권층 학생 몇 명과 함께 개인 렌터카를 타고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항에서 곧바로 렌터카 사무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진 채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젠장, 실수로 렌터카 예약을 안 하고 한국에 와버렸어. 이를 어쩐다. 큰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렌터카를 예약하는 건 엄청나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만큼 선생님의 실수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렌터카 같은 신뢰 기반의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자랐기에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므로 저는 이번 여행은 택시로 해야 하나 싶어 잔뜩 표정을 구겼습니다. 안 그래도 명품 짐들로 도배를 해왔는데 택시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혹시 몰라 도착한 공항 렌터카 사무실에서 저희는 일동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렌터카 사무실 직원은 저희에게 별 질문조차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를 보낼 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권 및 비자 서류 스캔을 통해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 태블릿을 넉놓고 바라보며 그 즉시 차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게 다였어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차인 신원 조회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몇 시간의 서류 작업 및 며칠의 심사 대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질문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은행 명세서를 요구하지 않으시네요? 얼굴 스캔 및 보증도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시죠? 저희가 두르고 있는 명품 때문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마치 자신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말이에요. 글쎄요, 한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는데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요구되지 않아요. 이건 그저 차량일 뿐인데요. 한국인들은 굳이 그렇게 철저히 검사하지 않아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죠. 그리고 명품 말인가요?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소비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예요. 당연히 한국인들의 재력으로는 그런 명품쯤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남에게 이 정도의 신뢰를 보인다면 더 나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부모에게는 자식을 인질 삼아 담보로 맡기고 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진한 낙관주의에 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체계적인 신뢰였죠. 한국인들은 사회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감시는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확신처럼 느껴졌고 범죄가 없는 이유는 가혹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생존을 위해 굳이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대여한 차에 막 올라탔을 때였어요. 일단 한국의 렌터카는 함께 쓰는 공용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으로 깨끗했고 또 모든 좌석에는 뒷줄을 포함한 개별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상당히 편리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배운 것과는 달리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국가인지 이 한국산 차량의 대시보드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UI 디자인으로 중국어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 한국 차량 안에서 중국어 설명이 나오잖아? 이런 부분만 봐도 한국은 중국을 존경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어쩌면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고 있을지도 몰라? 중국은 한국처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선생님과는 달리 저보다도 한국을 더욱 무시하던 다른 친구들조차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공용 차량에서는 곰팡이와 담배 냄새가 나고 부러진 백미러가 덕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을 뿐이야. 하지만 한국의 차량에서는 부드러운 방향제 냄새만이 가득해. 그리고 안전벨트는 또 얼마나 부드럽고 편리한지. 이건 안전벨트가 없거나 값싼 밧줄로 대체되어 있는 중국 렌터카와는 너무도 비교되지. 비상 버튼은 또 어떻고? 중국에서는 그저 글러브 박스에 있는 비상 물병을 휴대용 소변기로 사용하지만 한국은 비상 버튼뿐만 아니라 응급 버튼을 누르면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여 위치를 공유하고 음성 안내 안전 프로토콜까지 받아보는 기능이 존재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난한 나라의 시스템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나 선생님은 애써 친구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황급히 시동을 걸 뿐이었어요. 그러자 내장되어 있던 AI 내비게이션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가장 빠른 도로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해안 경관이나 아름다운 관광지를 거치면서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의 GPS 및 AI 기술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상황인지 개인에 맞춤화된 최적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리셨는지 내비게이션의 질문에 대답조차 안 한 채 신경질적으로 주행을 시작하더군요. 저는 좌석에 편하게 기대며 이번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경험을 선사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긴장이 풀리며 제 눈은 점점 감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웬 경보 울림에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한국 자동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더군요. 운전자의 피로가 감지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고 앞 차량을 거의 박을 듯 위태롭게 운전했기에 경보가 울렸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선생님을 깨웠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해서 자신은 졸지 않았다며 항변을 하더군요. 나는 졸지 않았어.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조금 졸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중국에서는 졸음운전이 매우 흔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졸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은 관대하기에 졸음운전자를 이해해주지. 한국은 왜 이렇게 야박한 거야? 저는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졸음운전을 합리화하는 선생님의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이러한 호기로운 태도와는 달리 그녀는 뻔뻔하게도 말을 마치자마자 여전히 꾸벅꾸벅 졸 뿐이었고 이제는 제가 소리를 질러봐도 묵묵부답이더군요. 정말로 선생님은 아예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는지 그대로 앞 차량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공포의 비명소리를 지르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금방이라도 앞 차량과 추돌을 할 것만 같던 차량은 추돌 일보 직전에 앞 차량과의 거리를 벌리고 여유롭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의 비몽사몽한 표정을 보니 이건 선생님의 운전이 아닌 것 같았기에 저는 귀신이 운전을 하기라도 한 건가 싶어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의 목숨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력이더라고요. 추돌 직전 한국의 크루즈 컨트롤 기술은 선생님의 졸음운전을 감지한 뒤 운전대를 자동으로 넘겨받았기 때문인데요. 크루즈 컨트롤은 앞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고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한 후 차선 중앙으로 부드럽게 차체를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뻔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선생님은 괜히 뻘쭘했는지 허세를 부리며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난폭 운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젠장,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야? 중국인들은 마음이 넓고 자유로우니 차선 두 개를 몰며 여유롭게 운전하는 건 중국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냐고. 그랬습니다. 이 차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었는데 이는 무모한 운전을 방지하는 AI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두 차선을 몰며 난폭하고 이기적으로 운전하자 차량 내부의 시스템은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경보를 울리며 경고했기에 선생님은 참다 못해 자동적으로 한 차선만을 몰며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억압적이야.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운전한다고. 한국은 자유가 없는 국가인 게 분명해. 도대체 차선 유지 경보를 끄는 기능은 어디에 있는 거야? 솔직히 저는 자유를 누릴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많은 중국에서는 제발 한국과 같은 기술력으로 이들의 방종을 통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했어요. 중국 도로에서는 이러한 자기 자신만 아는 주행으로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또다시 사고를 막아준 한국의 기술력에 감사하며 한국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며 계속해서 저희의 심장을 철렁이게 하긴 했어요. 그녀는 마치 한국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으려는 듯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제기했거든요. 제기랄, 이 카메라들. 어디에나 있어. 속도 제한, 차선 보저. 이게 뭐야?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야? 여기 북한 아니야? 정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중국에 더욱 많습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곳에만 있다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스캔하고 걸음걸이를 추적하며 모든 정보는 중국 정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로 CCTV가 필요한 고속도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 있는 카메라는 달랐어요. 한국의 카메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도 제한 카메라와 AI 모션 인식 카메라는 도로 위에서의 비상 상황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빠르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중국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60km가 최소 속도이며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한국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곧 이들의 불안전성을 뜻하는 게 아니냐며 고성을 내질렀지만 적어도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이런 망나니 같은 선생님을 막아준 한국의 감사를 느낄 뿐이었죠. 중국에서 자유는 규칙도 없고 안전도 없으며 결국 도랑에서 죽게 된다는 뜻이지만 한국은 자동차나 시스템이 묻지 않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거든요. 저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뜬금없이 톨게이트에 차를 세운 뒤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요금소 직원들은 대체 어디에 있어? 누가 우리 요금을 가져갈 거지?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나태하고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요금을 징수할 직원이 낮잠을 자러 가버리다니 말이야. 하지만 이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죠. 선생님의 정차 때문에 뒷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뒷차에 한국인들이 나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톨게이트에 현금을 지불한다고요? 한국은 이미 10수년 전에 통행료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했고 우리는 이제 더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센서 아래를 통과하기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거든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그의 말에 선생님은 그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대꾸도 안 하고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한국의 단점을 찾다가 완전히 지쳐버렸는지 이제는 체념한 채 조용하게 운전을 할 뿐이었어요.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경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 패턴 예측으로 혼잡을 피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최적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예상 지연 시간 40분. 사고로 인해 지연됩니다. 대체 경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응시했죠. 중국에서는 GPS 시스템이 모호하고 느리고 잘못된 점쟁이와 같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광저우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아빠의 GPS의 멍청함으로 인해 수확 중인 농부의 밭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20분 동안 배추더미를 몰고 가다가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그러나 한국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말없이 고속도로를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고속도로조차 수준이 다르더군요. 한국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고속도로에는 촘촘한 간격으로 스마트 오버헤드 표지판이 있었는데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태양열로 작동하며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했습니다. 그저 다음 출구만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아닌 날씨와 예상 이동 시간, 사고 알림, 다음 휴게소에 남은 전기차 슬롯의 개수까지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태양열로 가동되기에 유지 비용이 전혀 없이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표지판이 다른 시대의 것입니다. 대부분은 난징으로 향하고 있는지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발해 있습니다. 일부는 태풍의 옆으로 날아가도 재설치하지 않아 대각선으로 논을 가리키고 있죠. 도대체 이 정도로 격차가 남에도 어떻게 중국의 교육과정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묘사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저는 여러 생각을 하며 한국의 휴게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휴게소도 겨우 들렀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신은 졸리지 않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희들은 선생님을 강제로 휴게소로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휴게소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주차장부터가 그랬어요. 주차 공간은 이기적인 주차 없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전기차 전용 충전소까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휴게소 내부에는 낮잠방, 사우나 시설,
조용하고 쾌적한 라운지, 그리고 터치스크린 지도가 있어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가장 짧은 대기 시간과 가장 높은 사용자 평점을 가진 푸드코트 가판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은 또 어떻고요? 모션 센서 비데와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어색한 소리를 가릴 수 있는 부드러운 음악이 재생되고 있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휴게소에는 모두가,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자신이 사용한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매너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휴게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볼일이 급하면 페트병에서 볼일을 처리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에 볼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며 그나마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볼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천막대여 상인들만이 돌아다닐 뿐이지만, 한국은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멋진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쾌적하고 편리한 모습을 보고 저는 한국은 단순히 기능만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존엄성, 기쁨을 위해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사는 방식인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간이 사우나 시설을 향해 입장하는 화물 트럭 운전기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볼일을 보고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거스름돈이 없는 요금소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체를 유발하는 제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부드럽게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껏 내가 교육받았던 건 전부 중국 정부의 세뇌일 뿐, 결국 중국은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오히려 선진국은 한국 같은 나라를 보고 하는 말이지.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은 진정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분명 익숙한 것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저희를 한식당으로 안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식의 모든 것이 중국 음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이야. 우리는 한국인들이 먹는 모든 것을 발명했고 한식이 곧 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한국 물가는 중국보다 3배 이상은 저렴하니 거의 공짜 수준과 다름이 없다며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과할 정도로 음식을 주문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반찬으로 가득한 테이블을 마주하게 되었죠. 김치, 잡채, 매운 돼지불고기, 된장찌개, 지글지글 구워진 고등어 한 접시 등 한식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 냄새만으로도 정말 훌륭했죠. 저 또한 중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한식은 중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이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중식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아는 채 음식을 비워갔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집어 쌈장에 담근 후 삼겹살과 상추를 넣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풍미는 정말 완벽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최고였어요. 한편 선생님은 김치찌개를 한 입 먹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더군요. 이것은 그냥 중국 전골 그 자체네. 한국인들은 참 양심도 없어. 잡채는 중국 볶음면에서 훔친 게 분명해. 삼겹살? 이건 그냥 중국의 구운 돼지고기 볶음의 모조품일 뿐이야. 봐봐. 그녀는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식은 그저 한국인들이 중국 음식을 가져가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만 죄다 제거해서 만든 저품질 짝퉁일 뿐이야. 그러나 저는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생님이 조금 더 떠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죠. 그만큼 저는 선생님의 목까지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3번째 상추쌈을 싸서 속삭였습니다. 누가 이걸 발명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맛있으면 장땡이죠. 그렇게 선생님은 실컷 떠드느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한 채 음식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을 때 저희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계산서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상했어요. 분명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한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도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저렴하고 중국에서의 한 달 생활비로 한국에서 1년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전 과정이 번거로울까봐 일부러 현금도 거의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카드는 아예 해외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곳 식당은 그저 비싼 곳도 아닌 평범한 식당이었음에도 중국보다 2배 이상은 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패닉에 빠졌어요. 이건 내 월급보다 많잖아.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분명 한국인들도 이 정도 금액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그저 평범한 식사일 뿐이었습니다. 세계 제2의 초강대국에서 온 엘리트 중국인 학생들에게 이것은 럭셔리 다이닝이었지만 말이에요. 그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학생들조차 한국의 이러한 중국보다 훨씬 비싼 물가에도 너무나도 여유롭게 결제를 마치고 유유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만 일해도 중국 노동자들이 일주일을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고 있는 경제대국의 일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감탄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희에겐 당장 낼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한국은 알리페이 같은 중국 시스템이 통하는 곳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그야말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곧 중국어를 사용하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인이군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는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했지만 억양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쩌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 중국어를 배우려고 혈안이 들어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맞아야만 했어요. 그가 중국을 너무 존경해서 중국어를 배웠고 중국인인 저희를 존경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대신 내주거나 돈을 빌려준다면 저희는 드디어 이러한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중국인이에요.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죠. 중국인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는 한국인은 아니었기에 약간은 아쉬웠지만 아무튼 그가 도와준다니 문제는 해결된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조건을 하나 더 붙이더군요. 제가 돈을 내드릴게요. 다만 제가 회사를 통해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선생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녀는 렌터카 예약부터 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기에 이대로라면 중국으로 돌아간 뒤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건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다음날 저희끼리 일정을 소화하려고 할 때 진실은 트럭처럼 저희를 강타했거든요. 그 남자는 조선족 고리대금업자로 절박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속이는 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결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자율과 상환 요구가 즉시 시작되는 대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도 없는 조건이었죠. 한국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동포 중국인을 착취하는 중국인이었죠. 그렇게나 한국은 사기의 국가이고 중국이야말로 뜨거운 우정이 가득한 국가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던 선생님은 믿었던 동포에게 배신당한 상황에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온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몇 번씩이나 재차 확인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셨죠. 솔직히 어찌어찌 십시일반 최대한 있는 돈을 모은다면 저희는 굳이 중국인 업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해외에서 중국인을 잘못 믿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다니 이건 정말 자존심까지 상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죠. 선생님은 원 위안 환율이 마법처럼 저희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를 바라며 교환 앱을 계속 새로 고침했지만 그럴 리는 없었죠. 친구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어요. 이게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았거든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밥 한 그릇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깝게도 이런 저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과연 외국인인 저희를 도와주긴 할까요? 한국인이 중국인을 존경한다느니 하는 말은 이제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한국인들에겐 저희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대의 한국인 부부가 풀썩 주저앉아 훌쩍이는 저희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즉시 어색한 영어를 사용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여전히 저희를 걱정스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차마 말 못할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내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10분 후 도시 로고가 새겨진 남색 조끼를 입은 젊은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질문을 건네더군요. 저는 부산관광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희를 도와주는 전담 직원까지 있다고요? 아무튼 선생님은 중국어 소리에 완전히 긴장이 풀리며 오열을 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침착하게 저희의 상황을 정리하더니 대출 사기꾼의 사진이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5분 이내에 소비자 보호 핫라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위한 계약서를 신고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성행하고 있군요. 중국인이 같은 동포인 중국인 관광객을 노린 사기 말이에요. 아무튼 이 계약은 한국에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기망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출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 계약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사기꾼 중국인은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묘했어요. 그렇게나 깔보고 비하하던 한국인에게 이 정도로 완벽한 친절을 받다니, 그리고 한국은 곤경에 처한 외국인까지 도와줄 정도로 시스템이 매우 선진적이라니, 선생님은 뭔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부부는 저희를 위한 간식을 가지고 돌아오더군요. 우리는 당신들이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종이봉투에 따뜻한 호떡을 담아 저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달콤한 팬케이크를 깨물었고 따뜻한 시럽이 손가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호떡을 먹다 말고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중국에 떠돌고 있는 한국 관련 영상들은 전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나 또한 날조된 정보로 한국을 비하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 말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월급 40만 원을 받지만 한국인들은 이보다 몇 배의 돈을 우습게 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런 현격한 격차와 차가운 현실이 나를 더욱 열등감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던 거야.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밟고 지나갑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손을 내딛기 때문에 지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의 낯선 사람들은 칭찬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구조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서줍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선생님은 그 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 선생님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입을 여셨죠. 아마도 한국의 진짜 보물은 뛰어난 기술이나 부유한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 바로 한국의 진짜 보물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중국 공항에 다시 들어선 순간 저는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모그와 소음, 공기 중의 긴장감을 말이죠. 하지만 한국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한 남자가 공항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새치기를 하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화장실에는 여전히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러한 당연한 상황에 눈도 깜빡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피부에 닭살까지 돋을 정도로 소름 끼치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소처럼 운전기사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저를 맞이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열등감과 중국의 우월함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를 기대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땠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동포가 저를 착취했지만 낯선 한국인들에게 구조되었다는 사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저희의 대사관 화장실보다 더 나은 매너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의 평범한 렌터카가 중국의 플래그십 차량 모델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볼까요? 아니요.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 의도를 눈치챘는지 다시금 말을 걸어오더군요. 웨이, 너는 지금 한국에 속고 있어. 한국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한국은 중국의 발 아래 놓여 있을 뿐이야. 결국 저는 아빠에게 질문을 건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걸까요? 아빠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는 해줄 답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답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을 욕하고 속국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중국인들 대다수가 이미 한국은 중국을 훨씬 압도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저 열등감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라는 것을요. 물론 진짜로 한국이 가난하다는 것을 믿는 중국인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환대와 최첨단의 기술들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며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게끔 했거든요. 왜 중국은 한국처럼 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